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스포츠24 류주연입니다. 영화에서 터미네이터는 I will be back 이라는 말로 돌아왔고요. 축구대표팀 차미네이터 차두리 선수 70m 드리블로 돌아왔습니다. 화끈했던 아시안컵 8강전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한국 축구대표팀이 난적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우즈벡의 아흐메도프가 골문을 노렸지만 골대 위로 벗어납니다. 이번엔 손흥민이 골대를 향해 쏩니다. 하지만 우즈벡 골키퍼의 손끝에 걸려 결정적 찬스가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이그로가 출격합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슛을 찾지만 옆구물을 맞추며 진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후반 33분 우즈벡의 기회입니다. 노마크 헤딩 슛이 골문을 향해 날아갔지만 무위에 그치고 맙니다. 투라이프의 헤딩이었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은 계속됐습니다. 김진수의 패스를 손흥민이 헤딩 선제골로 연결했습니다. 연장 전반 종료 직전이라 그 기쁨은 더 컸습니다. 김진수가 공을 가로챈 뒤 문전 앞에 있던 손흥민에게 정확하게 올려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장 후반 14분 차두리가 70m 단독 드리블로 수비까지 가뿐하게 제치고 골문 앞에 있던 손흥민에게 공을 넘깁니다. 손흥민의 강력한 한 방이 이어졌고 대한민국의 2대0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만여 명의 한국 관중이 손흥민을 연호하며 기뻐합니다. 대표팀 최고령 차두리는 선발 출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후반 25분 김창수와 교체돼 70m 폭풍 드리블의 명장면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이 아닌 누구라도 완벽하게 슈팅을 할 수 있는 패스였습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아시안컵 3회 연속 4강에 오르며 88년 카타르 대회 이후 27년 만에 아시안컵 결승 진출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구강컵 8강 첫 대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제압했습니다. 전반 3분 네이마르가 감각적인 슛을 쏘았지만 오블락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전반 35분 수아레즈의 문전 앞 슈팅이 골대 위로 살짝 벗어납니다. 후반 38분 프리킥 상황에서 부스케츠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졌습니다. 후안 프란의 발에 걸려 쓰러진 것입니다. 결국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메시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첫 슈팅은 막혔지만 흘러나온 볼을 메시가 기어이 다시 밀어넣고 맙니다. 이날 경기는 메시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이겼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오는 29일 8강 2차전으로 다시 붙게 됩니다. 네, 3일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분이죠. 이경재 기자와 또 매주 봐도 반가운 김재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아시안컵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대회 최고의 보석 아무래도 골키퍼 김진현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대표팀이 이제 조별리그 3경기를 포함해 8강까지 4경기 연속 심재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무실점 행진의 중심이 바로 김진현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2차전 쿠웨이트전을 제외하면 3경기에 나와서 무실점을 이끌고 있는데 대표팀이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다 보니까 현재 늪축구다. 한국 축구의 수비가 늪과 같아서 실점을 내주지 않고 있다는 신조어까지 나왔는데 그만큼 한국 축구의 지금 보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명의 개인적으로 보석을 꼽자면 저는 슈틸리케 감독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 한국 축구가 이 주축 선수들이 빠졌을 때 플랜 B가 없다라는 이제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청용 구자철 팀의 주축인 2명이 부상으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 2역을 좋아하는 멀티 자원이라든지 후보 선수들을 적절하게 기용을 하면서 굉장히 조직력을 탄탄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슈틸리케 감독이 지금 한국 축구, 잘 나가고 있는 한국 축구의 최고의 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왕보석이네요, 슈틸리케 감독이. 저는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4년 전에 카타르 아시안컵 때는 직접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A매치 데뷔골을 넣었거든요. 그때와 비교해서 4년이 지났는데 굉장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축구가 11명이 하는 거지만 이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어느 대회나 슈퍼스타 한두 명이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8강전에서 2골 넣으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의 혼다 다이스케나 호주의 케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2골 넣으면서 더 자신감을 가졌을 것 같고 슈틸리케 감독도 아직까지 손흥민이 보여줄 것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은 경기 2경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대표팀 준결승을 위해서 시드니로 날아가야 하는데요. 좀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 현지에서 국내선 이 항공기 결항으로 인해서 시드니 도착 첫날 이제 훈련이 취소가 됐어요. 아무래도 푹 쉬고 잘 이제 훈련에 임하라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 싶은데, 멜버른에서 이제 국내선 항공기를 타고 이제 시드니로 출발을 했는데 기체 결함이 발견되면서 회항을 했고요. 결국 시드니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서 오늘 예정됐던 저녁 회복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네, 국내나 외국이나 비행기 회항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3세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시안컵의 4강 우리 상대로 이라크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라크의 전력부터 먼저 분석해 주시죠. 네, 이라크는 일본에 이어 이제 D조 2위로 이제 8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우리와는 아시안컵에서 약간 악연이 있어요, 역시. 네. 자, 2007년 대회 이제 4강에서 우리가 만났었는데 연장까지 0대 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이제 우리가 졌어요. 이 대회에서 이제 우리를 꺾은 이라크가 결국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정상에 이제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라크는 이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 강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20세 이하 월드컵 3위를 기록했고요. 또 지난해 아시아 축구연맹 22세 이하 대회도 이제 우승을 했는데, 이 대회에서 주축 선수를 뛰었던 황금세다가 현재 지금 이 대표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스트라이커 모하메드 압둘라힘 선수도 있고요. 2012, 2013 아시아 축구연맹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풀백 알리 아드난 선수, 또 아메드 칼라프, 또 2013 아시아 축구연맹 22세 이하 대회 MVP를 차지했던 그 선수들이 지금 11명이 주축으로 지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은 그 이라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짜임새 있는 축구를 하고 있어요. 이란이 좀 선 굵은 축구를 한다면, 네. 이라크는 굉장히 좀 어떤 아기자기한 그런 축구를 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이라크가 이제 황금 세대를 앞세워 지금 굉장히 지금 떠오르는 신흥 이제 강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대회에서도 굉장히 좀 점유율을 높이면서 아기자기한 패스 플레이로 지금 계속 그 8강까지 이제 올라온 팀인데, 이라크를 우리가 이제 상대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힘으로 좀 압도하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차두리 선수라든지 곽태희 선수, 그리고 힘이 좋은 박주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좀 어떤 힘으로 상대의 기술을 압도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짜임새 있는 축구를 하는 이라크 상대로 우리가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기는? 좀 우리가 유리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 분위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악재가 좀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 구자철 선수, 이청용 선수, 주축 선수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저는 사실 데자뷰가 좀 드는 게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딸 때도 그랬고요. 또 지난해 아시안 게임 때도 그랬었는데, 우리가 금메달 딸 때도 김신욱 선수라든지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남은 선수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면서 우리 선수들이 끈끈한 조직력을 좀 만들었었거든요. 지금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어요. 현장에 가 있는 허재원 기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좀 전해줬는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분위기 면에서 우리가 조금은 압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결국 저는 한 골차 정도 승부를 예상을 해요. 연장 승부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부차기에서 이라크에 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승부차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재현 기자는 위기에 강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다라는 예상해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슈트레케 감독한테 좀 운이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에 일단 우리가 예선 리그하고 8강전에서 이제 무실점을 했는데, 물론 실력들도 좋았지만 상대 골을 넣을 뻔한 상황도 많았기 때문에 좀 네. 운이 많이 따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슈트레케 감독의 8강전 끝나고 그 다른 경기가 이란과 이라크 경기가 120분 동안 혈전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 기대를 했는데 맞아. 그 기대대로 이란과 이라크가 120분 혈전 끝에, 승부차의 끝에 이라크가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체력적으로 분명히 우위에 있을 거고, 또 네. 이라크는 우리보다 하루 덜, 이틀밖에 쉬지 못합니다. 그런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체력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우리나라가 이길 것이다라는 이경재 기자의 예상 들어봤고요. 대한민국과 이란의 아시안컵 4강 단판승, 과연 누가 울고 웃을까요? 3세판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네, 모두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김재영 기자,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는 길에 2경기 남았다라는 말로 대한민국을 응원했고요. 김동환 해설가 세대 교체 중인 이라크를 걱정했습니다.
김한 기자, 한국의 기세를 칭찬해 주셨네요. 네, 잉글랜드 첼시와 리버풀의 캐피털 원컵 4강 2차전 오는 수요일 열립니다. 1차전은 1대1로 비겼는데요. 먼저 그 얘기부터 해보죠. 네, 뭐 첼시가 선제골을 먼저 넣었는데 리버풀이 스털링의 극적인 동점골로 이제 살아난 경기였는데 뭐 경기 내용은 리버풀이 압도를 했습니다. 슈팅수 19대 2로 아주 크게 앞섰는데 첼시는 쿠르투아 골키퍼의 선방으로 버틴 경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즌 초반 부진하던 리버풀이 최근 아주 좋아졌습니다. 최근 9경기에서 6승 3부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첼시는 다소 의외의 경기력을 이제 보였는데요. 스완지 원정 이후 사흘 뒤 리버풀 원정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체력 부담이 크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승부의 변수는 역시 체력입니다. 두 팀 모두 리그컵을 시작으로 FA컵 또 리그 경기를 치르는데 돌아오는 주에도 일주일 사이 3경기를 이제 치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이 두 번째 경기가 바로 캐피탈 원컵 4강 2차전이 되는데 로테이션 시스템을 통한 체력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 버티는 팀이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경기는 첼시 홈인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리는데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첼시는 올 시즌 안방에서 아주 강합니다. 챔피언스 리그 2경기를 제외하면 올 시즌 홈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홈 경기에 이점을 하면 안방 강자 첼시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김재현 기자는 첼시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첼시와 리버풀, 과연 누가 결승에 오를까요? 승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첼시의 승리는 물론이고 공 개수까지 3명의 전문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승리 포인트는 모두 다른데요. 김재현 기자, 첼시에게 버텨라 라고 했고요. 김동환 해설가는 1차전은 예방접종이라고, 김한 기자, 홈 경기는 무적이라는 말로 모두 첼시가 이길 거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스페인 구강컵 8강 2차전입니다.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8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이겼어요. 네, 뭐 바르셀로나가 최근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메시가 페널티킥 실축을 곧바로 만회하면서 이제 골망을 갈랐어요. 뭐 경기 기록을 보면 바르셀로나가 이제 압도한 경기였는데 점유율 7대3으로 앞섰고요. 유효 슈팅도 4대1로 우세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효 슈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홈에서 4개 이제 불과했는데 그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가 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잔뜩 뒤로 뺀 채 역습에 무게를 실은 모습이었는데요. 1차전 원정에서 비기고 아마도 2차전 홈에서 승부를 내려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2차전은 마드리드 홈 경기로 열립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2차전은 분명 다를 것이다 이렇게 단단히 벼른 모습을 예고를 했는데 1차전 패배로 아틀레티코는 바르셀로나에 2연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홈에서는 최근 3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1승 2무승부로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천하의 바르샤가 한 골밖에 못 넣고 마드리드 원정에서 2골을 실점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역시 메시, 또 수아레스, 네이마르로 이어지는 이른바 이 MS 라인이 믿는 구석일 텐데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는 조금 구체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한 골 차로 이길 것 같아요. 하지만 4강 티켓은 바르셀로나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해봤는데 바르셀로나가 2대1이나 뭐 3대2 한 골 차로 져도 원정 다득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4강에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현 기자는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바르셀로나가 4강을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셨는데요. 다른 의견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김재현 기자가 앞서 말한 것처럼요. 승리는 아틀레티코가 했지만 4강 티켓 바르샤가 차지할 거라고 했고요. 김동환 해설가, 김한 기자, 살아나는 메시, 살아난 바르셀로나라는 한 줄평으로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야구계 이슈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최대 관심거리 아무래도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에 입단한 강정호 선수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요. 이경재 기자가 강정호의 성공 전략을 좀 정리해봤다고요. 네, 일단 뭐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적응에는 낯선 경기장, 또 언어, 문화 뭐 이런 부분인데 성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강정호 선수가 적응하기에는 꽤 괜찮은 성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구단에서도 뭐 전문 통역이나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게 도와준다고 하고 그 출국할 때 인터뷰에서
본인 유현진 선수보다는 훨씬 더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적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공격에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가 그 국내 야구에 비해서는 뭐 평균적으로 한 5km, 10km 정도 시속 공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빠른 공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까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강정호 선수가 배트 스피드를 보면 이제 메이저리그 정사급 선수들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강정호 선수의 어떤 부분을 봤냐면 공이 그냥 뭐 경기를 하고 배트를 휘두르고 이런 부분뿐 아니라 강정호 선수가 공을 쳐서 그 공이 날아가는 궤적, 공이 날아가는 속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빠른 공에 대한 대처는 경기를 치를수록 더 적응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세 번째로 수비 부분인데요. 송구 부분은 워낙 강정호 선수가 어깨가 좁기 때문에 충분히 통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부터 이제 나오고 있고 문제는 이제 포구인데요. 강정호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 범위가 좀 좁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시리즈에서 실수를 했지만 네. 공을 좀 뒤에서 잡는 그런 뭐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강정호 선수가 수비 부담이 덜한 2루수나 3루수 좀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강정호 선수도 일단 유격수를 원하고 있지만 좀 더 유연한 마음으로 포지션 변경도 뭐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피츠버그가 강정호 선수에게 4년간 1,100만 달러를 주고 연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팀에서 야수 중에는 5위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후보로 쓸 생각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시기가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백업으로 시작하겠지만 언젠가는 주전으로 도약할 거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자기 실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성공을 할 거라는 게 저뿐 아니라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네, 꼭 그 예상이 적중했으면 좋겠네요. 네. 김재현 기자도 한 말씀 조언을 좀 해준다면? 글쎄요, 뭐 축구 기자 입장에서는 네.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네요. 사실 이 해외 리그에 처음 나가면 욕심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제 흔히 이제 사자성어로 과유불급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넘치면 모자라면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평소 하던 대로 평상심을 갖고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게 첫 시즌을 성공하는 자세가 그 어떤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선수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프로야구 최초의 돔구장입니다. 고척돔. 과연 누가 운영을 해야 하는가? 요즘 야구계의 뜨거운 관심사예요. 네. 과유불급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제 YTN 입사 시험 볼 때 과유불급 나왔었는데요. 네. 이 문제도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프로야구 이제 모든 구단이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또 구단 운영권을 구단이 갖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잠실구장은 100% 다 운영권을 갖고 있고요. 네. 목동구장은 이제 나눠 쓰는 그런 형식인데요. 다른 시축구장들은 그 구단이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서 경기장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주지만 고척돔은 서울시가 100% 이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넥센한테 모든 운영권을 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서울시가 조금 욕심을 버리고 구단과 함께 거기서 나는 수익을 좀 같이 배분하고 공유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보면 서울시가 넥센의 어떤 동등한 파트너로 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는 약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시와 넥센이 최근에 다시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협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도 좀 그 결론을 도출할 텐데 서울시도 어느 정도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또 넥센도 가서 야구 경기를 하면 야구 경기를 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시민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또 무형의 어떤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구단도 충분히 그걸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또 구단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서로 이렇게 과유불급하지 말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좀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의미나는 전략 좋은 것 같습니다. 김재현 기자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저도 또 해야 되는군요. 뭐 이렇게 좀 비유를 하기 이게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잘 돼요. 임대료를 내는데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집주인이 이제 거기 나오는 판매 수익까지 다 달라고 하는 뭐 이런 셈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조금 서울시가 이 고척돔을 일종의 월척돔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왜냐하면 프로야구에 인기가 없다면 사실 운영권을 가져간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진짜 비유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월척돔 좋은 분이 나와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인 3색 3세판 한줄평 프로농구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 하시죠.
네, 주말 남자 프로농구 3세판 시간입니다. 먼저 선두를 다투고 있는 SK, 또 꼴찌를 다투고 있는 KCC의 대결 살펴볼 거고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뒤질 게 없지만 이상하게 KT만 만나면 작아지는 동부의 맞싸움 3세판으로 묶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압도적인 공개수로 모두 SK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 공 4개로 조직력을, 최용석 기자 공 3개로 순위의 격차를 언급해 주셨고요. 이원만 기자 하승진 와봤자라는 말로 공 5개를 주면서요. SK가 이길 거라고 해주셨네요. 계속해서 동부와 KT의 경기 예상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동부의 한 표, KT의 2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허재원 기자, 높이와 외곽의 정면 대결에서 높이의 동부가 이길 거라고 해주셨고요. 최용석, 이원만 기자 비슷한 의견인데요. KT만 만나면 낮아지는 트리플 타워라는 말로 KT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동부와 KT의 대결에서 허재원 기자만이 다른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까지요, 3주째 허재원 기자가 소신 예측을 해서 맞췄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랬나요? 네. 허재원 기자가 저희보다 조금 후배인데 평소에 어떤 그 생활 태도를 봤을 때 예상된 결과 뿌린 대로 거둔다. 아, 네. 군계 일학이다. 뭐 정도 평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거죠? 저는 좀 헷갈린데요. 이게 칭찬인지 그쵸? 아니면 약간 험담인지 조금 헷갈려요.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허재원 기자가 원래 평소 성격이 이렇게 남들과 같이 가는 것보다는 원래 좀 그러세요? 자기만의 마이웨이라는 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칭찬입니다. 예, 네.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활약이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의 허재원 기자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예상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늪축구는 아시안컵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구 3세판에서도 안 좋은 의미에서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김재영 기자 혼자만 아스널의 승리를 맞춰줬고요. 대한민국의 승리와 리버풀과 첼시의 무승부를 맞춘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농구 3세판 결과입니다. SK의 승리는 허재원 기자만 맞췄고요. 모비스의 승리는 모두 적중했습니다. 이만하면 잘 맞췄지 예. 네, 축구팀 사실 예상 결과가 이렇게 안 좋을 때 김세영 기자만이 혼자 출연하셨습니다. 이런 걸 독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아스날하고 맨시티 경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경기이긴 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허재원 기자처럼 소신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아스날이 아주 극적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고, 다른 뭐 호주와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는 사실 그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어설픈 예측을 우리 대표팀이 엎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측은 좀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좀 혼자 위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구팀 화이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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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판 선배로서요. 조언 예. 좀 해주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3세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좀 편안하고요. 성적이 안 좋은 가운데 그래도 YTN 기자들이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군계 2학으로 잘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들의 치열한 한줄평 싸움이 있습니다. 3일 프리뷰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세요. 네,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아시안컵 대한민국의 4강전 펼쳐지게 되는데요. 과연 4강전에서 몇 골이나 나올까요? 이경재 기자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네, 스코어 맞추기죠?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들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네. 저는 2대1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2고요. 우리나라의 네.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저는 1대1인데 90분 기준이고요. 연장전 가서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네, 역시 생각을 해봅니다. 김재영 기자 디테일에 강하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전반에 2대1. 한 골, 후반에 한 골, 2대1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2대1로 우리나라가 깔끔하게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필승을 응원하면서요. 스포츠 24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